어느 날 밤, 당신이 안개 자욱한 해변 마을로 길을 잃고 들어가게 된다면 빛바랜 돌 마당 한가운데 조용히 놓여있는 이끼 낀 오래된 우물을 보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때는 절대 성급히 소원을 빌지 마세요. 왜냐하면 마을 사람들은 이렇게 전해 내려오기 때문입니다. 그 우물은 단지 물만을 간직한 것이 아니라 끝내 말하지 못한 맹세들과 아직 닥치지 못한 이별들, 그리고 떠나지 못한 영혼들까지 간직하고 있다고 말이죠. 보름달이 뜨는 밤, 우물 바닥을 뚫어지게 바라보면 그 속에는 당신 자신의 그림자가 아닌 하얀 옷을 입고 기다리는 한 여인의 그림자가 비친다고 합니다. 그녀는 다름 아닌 당신이 잊고 살았던 전생의 기억, 그 잊힌 조각 중 하나일지도 모릅니다. 이야기는 바로 그곳에서 시작됩니다. 결코 마르지 않는 우물에서, 그리고 결코 끊어지지 않는 인연에서 말입니다. 옛날 옛적 설악산 자락의 작은 마을에 백인수라는 한 남자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연꽃농과 벼논으로 둘러싸인 허름한 오두막에서 홀로 살아가고 있었지요. 마을 사람들은 그를 달을 거두는 사람이라 불렀습니다. 그 이유는 인수가 실제로 달을 거두는 것은 아니었지만 보름달이 뜨는 밤이면 그는 늘 우물가에 앉아 마치 옛사람과 대화를 나누듯이 고요히 달을 바라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인수는 가족도 친구도 없었습니다. 그는 어릴 적 고아가 되어 동네 사람들이 베풀어준 빵과 따뜻한 정으로 살아왔습니다. 그는 말이 적고 순했으며 손은 부지런했지만 눈은 언제나 따뜻했지요. 부유하거나 특별히 재능이 있었기 때문이 아니라 어른 앞에서 고개 숙일 줄 알고 굶주린 아이에게는 떡 한 조각 나누어주며 슬픈 이를 위해 귀 기울이는 나눔의 태도를 가진 사람이었기에 마을 사람들은 그를 아꼈습니다. 어느 날 억수같이 비가 내리는 밤이었습니다. 인수가 별을 모으고 있는데 숲가 장자리에서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는 소리를 따라가 나무 그루터기 아래에 쓰러져 있는 한 여인을 발견했습니다. 옷은 흠뻑 젖었고 긴 머리는 헝클어져 있었으며 다리는 다친 상태였습니다. 인수는 망설임 없이 그녀를 등에 지고 집으로 데려왔습니다. 불을 피워 몸을 녹이고 생강으로 약을 타려 밤새 곁을 지켰지요. 새벽이 되어 그 여인이 눈을 떴습니다. 그녀는 인수를 바라보며 아무 말 없이 미소 지었습니다. 그 미소는 마치 한겨울 이른 봄의 햇살처럼 따뜻했지요. 그녀의 이름은 설화였습니다. 봄의 눈꽃이라는 뜻이 담긴 그 이름처럼 아름다웠습니다. 그녀는 어디서 왔는지, 왜 숲속을 헤매고 있었는지 밝히지 않았습니다. 인수도 묻지 않았습니다. 그는 뜨끈한 죽 한 그릇을 건네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여긴 안전해요. 그날 이후 두 사람은 함께 살기 시작했습니다. 부부는 아니었지만 어떤 명시적 지위도 필요치 않았습니다. 그들은 일을 나누어 하고 함께 채소를 가꾸고 햇볕에 벼를 말리고 집 뒤 작은 연못 주위를 돌보았습니다. 설화는 바느질과 술을 놓는 일에 재주가 있었고 빵을 구워 먹을 수 있었습니다. 매일 밤 그녀는 창가에 앉아 달을 바라보며 조용히 노래를 불렀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가을 들녘에 부는 바람처럼 부드러웠고 인수는 여러 번 넋이 나가듯 멍하니 그녀를 바라보곤 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눈치채기 시작했습니다. 얘 도대체 걔는 어디서 왔길래 결혼도 안 하고 사는 걸까? 수군댔지요. 그러나 곧 그만두었습니다. 인수는 여전히 정직하고 설화는 예의 바르고 선량했으며 누구의 병을 달래주기 위해 조용히 기도하듯 달빛 아래 약초를 달인 적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일로 그녀는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달의 소녀로도 불리기 시작했습니다. 세월이 흐르며 둘의 감정은 불꽃처럼 강렬하진 않았지만 아궁이 속 석탄처럼 따뜻하게 퍼져갔습니다. 약속도 반지도 결혼식도 없었지만 매일 아침 서로 마주 볼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설화가 사라졌습니다. 말 한마디 없이 흔적 하나 남기지 않고 단지 자수해둔 천 조각의
희미하게 적힌 글귀만 남아 있었습니다. 나는 멀리 가지 않아요. 단지 내가 본래 속했던 곳으로 돌아갈 뿐이에요. 인수는 넋이 나간 듯했습니다. 그는 그녀를 찾기 위해 숲을 헤매고 마을 구석구석을 뒤졌지만 아무도 그녀를 본 사람은 없었습니다. 할머니들은 그녀는 선녀였을지도 모른다고 이승에 내려와 임무를 수행하고 다시 천상으로 돌아갔을 거라고 속삭였습니다. 또 어떤 이는 그녀가 그의 손에 구조되어 구원의 대가로 돌아간 영혼일 거라 했습니다. 그러나 인수만은 밤마다 우물가에 나가 물 위에 손을 올리고 그녀의 이름을 부르며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걸고 조건 없는 사랑을 고백했습니다. 세월이 흘러도 기이한 현상이 계속되었습니다. 우물가에는 사계절 내내 연꽃이 피어났습니다. 겨울철에도 얼어붙지 않던 그 우물물은 마치 거울처럼 보름달을 반영했고 사람들은 그 우물을 달우물이라 불렀습니다. 그곳이 두세 개, 이승과 저승을 잇는 문이라 믿는 이도 생겼습니다. 더 기이한 사실은 설아가 떠난 후 인수는 늙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의 머리칼은 여전히 검고 걸음도 가볍고 눈빛도 밝았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 밤에도 우물가에 앉아 빛나는 실루엣과 대화를 나누는 걸 봤다고 했습니다. 또 보름달 밤에 아무 말 없이 우물가에 있으면 가을 바람 소리에 섞여 희미한 노랫소리가 들린다고들 합니다.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세대가 이어지며 전설이 되었습니다. 어느덧 시간이 흘러 연을 키우는 법을 배웠던 고순 할머니가 마을 아이들에게 이야기의 전승자가 되었습니다. 보름달이 뜨는 매년 황금빛 벼가 누렇게 있고 바람이 서걱거릴 무렵 아이들은 저녁 장작불 곁에 모여 할머니의 낭랑한 음성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옛날 옛적 한 남자가 있었어요. 그는 친절 위에 살았고 그리고 어디서 왔는지 모를 한 여자가 있었지요. 그들은 사랑했지만 요구하지도 않았고 희생했지만 보답을 바라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헤어질 때 그들은 눈물을 흘리지 않았어요. 진정한 사랑은 결코 사라지지 않는 법이니까요. 아이들은 눈을 동그랗게 뜨고 물었지요. 그런데요, 그들은 다시 만나게 되었나요? 할머니는 웃으며 달을 가리켰습니다. 달은 아직 거기에 있어요. 사랑도 여전히 남아있지요. 마음속에서 기억하는 한 그들은 여전히 함께할 거예요. 그리하여 그 이야기는 전설이 되었고 전설은 집단 기억이 되었습니다.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은 모두 각자의 마음 안에 인수의 일부분, 근거 없는 자비심, 그리고 설화의 일부, 원망 없는 이별을 담아갔습니다. 그 이야기는 마을을 넘어 퍼졌습니다. 서울에서 내려온 영화 감독은 다큐를 찍었고 음악가는 달을 거두는 사람을 위한 사랑 노래를 작곡했습니다. 전국 각지에서 찾아온 사람들은 사진 찍거나 음식 맛보러 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물가에 가서 소원을 담아 물에 띄우고 누군가 자신을 위해 조건 없이 기다려준 사람이 있다는 꿈을 꿀 희망을 위해서였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서로에게 말했습니다. 말할 수 없는 아픔이 있다면 달 우물로 가세요. 기도할 필요 없어요. 조용히 있으면 달이 우리에게 내려놓는 법을 가르쳐 줄 테니까요. 이 이야기는 동화처럼 보이지만 가장 진실보다도 더 진실한 무언가처럼 느껴집니다. 부와 성공을 가르치지 않지만 붙잡지 않는 사랑, 사과하지 않아도 허용할 줄 아는 용기, 그리고 인생 끝에도 미소 지을 수 있도록 살아가는 방식을 알려줍니다. 전설은 완전히 사실도 완전히 꿈도 아닙니다. 하지만 때론 가장 비현실적인 것들이야말로 우리를 진정한 삶으로 이끄는 법이죠. 그래서 인수와 설화의 이야기는 비록 얼굴을 기억하는 사람은 없어도 항상 사람들의 가슴에 살아 있습니다. 달빛이 우물에 비치는 것처럼 흔들리지 않고 변하지 않고 언제나 부드럽고 깊게. 100년 후 현대의 서울. 고층 건물들이 하늘을 찌를 듯이 솟아오른 도시 속에 윤지원이라는 이름의 여자가 살고 있었다. 그녀는 대형 잡지사의 문화 전문 기자였다. 똑똑하고 민첩하며 언제나 이야기가 필요한 곳에 먼저 도착하는 사람이었다. 하지만 그 날카로운 눈빛 뒤에는
상처로 가득한 영혼이 숨어 있었다. 지원은 서울 중심의 작은 아파트에서 혼자 살고 있었다. 어머니는 일찍 돌아가셨고 아버지는 어릴 적 그녀를 버리고 떠났다. 어린 시절부터 지원은 스스로를 지켜야 했고 혼자서 걸어가야 했으며 누구에게도 의지하지 않고 기대하지 않는 삶을 배웠다. 그녀는 사랑을 믿지 않았고 운명이나 환생 같은 허황된 이야기는 더더욱 믿지 않았다. 인생은 현실이지 동화가 아니야. 이것이 그녀가 자주 하던 말이었다. 어느 날 편집장은 그녀에게 점점 사라져가는 한국 민속 전설에 대한 연재 기사를 맡겼다. 처음에 그녀는 코웃음을 쳤다. 하지만 장소 목록을 보다가 한 곳에서 눈이 멈췄다. 달샘 마을. 설악산 자락에 숨듯이 자리한 작은 마을이었다. 어린 시절 외할머니가 종종 얘기하던 그곳이었다. 사랑으로 달을 거두던 남자와 빗속으로 사라진 소녀가 있었지. 반신반의한 채 지원은 길을 떠났다. 버스를 타고 굽이진 붉은 흙길을 몇 시간이나 걸은 끝에 마침내 그 작은 마을에 도착했다. 달샘 마을은 현대 세계와 완전히 단절된 듯한 느낌이었다. 차도 경적 소리도 없이 오직 벼 냄새, 산바람, 그리고 오후 햇살 아래 지저귀는 새소리만 있었다. 그녀를 맞이한 사람은 현우라는 중년 남자였다. 그는 마을 기념관을 관리하는 사람이자 전설을 전하던 고순 할머니의 10대 손이었다. 그는 키가 크고 마른 체형에 평온한 눈빛과 약간은 멀게 느껴지는 미소를 지닌 사람이었다. 말이 많지는 않았고 그녀에게 생강차 한 잔과 오래된 전설 기록 노트를 내밀었다. 처음 사흘 동안 지원은 마을 전설이 터무니없다고 느꼈다. 늙지 않는 남자, 달빛 속으로 사라진 소녀, 사랑이 깊으면 영혼이 비치는 우물 같은 이야기들. 그녀에게 그건 그저 마을 사람들이 문화를 지키려는 아름다운 허구일 뿐이었다. 그러나 마을에서 맞이한 첫 보름달 밤, 우물가에서 홀로 영상을 찍던 지원에게 이상한 일이 일어났다. 그녀는 우물 건너편에 누군가 서 있는 것을 보았다. 키가 크고 마른 모습, 바람에 흩날리는 긴 머리카락, 호수처럼 맑은 눈동자가 그녀를 바라보고 있었다. 아무 말도 없었다. 오직 연잎을 스치는 바람 소리와 가사가 없는 오래된 노래 한 곡이 들려왔다. 그 음성은 마치 심장 깊은 곳을 건드리는 듯했다. 그리고 다음 순간 모든 것이 사라졌다. 지원은 놀라서 달려 돌아왔다. 얼굴은 창백했다. 하지만 현우는 그저 차분히 물었다. 보셨군요? 대체. 어떻게 내가 뭘 봤는지 아세요? 누구나 볼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아직도 피 흘리는 상처를 가진 사람만이 보죠. 달샘은 영혼을 비추지 않아요. 이친 자기 자신을 비추는 거예요. 그날 이후 지원은 더 이상 비웃지 않았다. 그녀는 노트의 내용을 하나씩 읽기 시작했고 마을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눴으며 무엇보다도 매일 밤 우물가를 찾았다. 처음에는 단순한 호기심이었지만 나중엔 자기 자신에 대한 호기심이었다. 매번 우물 앞에 서면 이름조차 붙이지 못했던 과거의 감정들과 마주하게 되었다. 버려졌던 공포, 사랑받고 싶었던 갈망, 그리고 어릴 적 달빛 속에서 엄마가 돌아올 거야 라는 꿈. 어느 날 지원은 우물가에서 울음을 터뜨렸다. 누구 때문도 어떤 이유도 아닌 그저 오랜 세월 이성으로 눌러왔던 마음 한 조각이 처음으로 깨어난 느낌 때문이었다. 그 무렵부터 그녀와 현우 사이엔 이상한 친밀감이 싹트기 시작했다. 누가 먼저 다가간 것도 아니었고 고백도 없었지만 그들은 침묵 속에서 서로를 이해했다. 현우는 그녀를 연못 옆 연꽃길을 따라 언덕 위로 데려갔다. 그곳은 백인수의 오래된 초가가 있었던 자리였다. 그녀는 말없이 돌 위에 손을 얹었다. 거기엔 이렇게 새겨져 있었다. 진짜 사랑은 붙잡지 않아도 돼. 기억하면 돼. 현우는 어릴 적 어머니를 잃고 우울증을 겪었었다고 고백했다. 어느 날 밤 그는 우물에 뛰어들려 했지만 달빛에 비친 누군가의 손이 어깨에 닿는 환영을 보고 멈췄다고 한다. 아무도 그의 말을 믿지 않았지만 그는 믿었다. 조상의 사랑과 선의가 여전히 이 마을을 그리고 자신을 지키고 있다고.
그의 이야기를 들은 지원은 처음으로 입을 열었다. 그녀도 한때 삶의 끝자락에 섰던 적이 있었다고. 아무도 그녀를 붙잡아주지 않았지만 지금은 누군가 혹은 어떤 힘이 그걸 대신해주고 있다고. 달샘을 통해서. 마을에서의 마지막 날, 지원은 더 이상 현실주의적인 기자가 아니었다. 기사는 완성됐지만 보내지 않았다. 대신 그녀는 손편지를 남겼다. 나는 전설을 찾으러 왔지만 나 자신을 찾고 돌아갑니다. 전설은 거짓이 아니에요. 단지 더 이상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진실일 뿐이죠. 나는 다시 올 겁니다. 일이 아니라 마음이 그곳을 기억하니까요. 현우는 그 편지를 들고 조용히 미소 지었다. 오랜 세월 만에 그는 우물가에 등을 밝히고 옛날 기도문을 조용히 엎조렸다. 길을 잃은 자가 있다면 그 마음속 달빛을 발견하게 하소서. 그 밤 사람들은 말했다. 한 달 후 윤지원은 다시 달샘 마을로 돌아왔다. 이번엔 카메라도 인터뷰 노트도 편집부의 지시도 없이 단지 작은 배낭 하나, 몇 벌의 옷, 그리고 이름 없는 몇 장의 하얀 종이들만 들고 그녀는 현우의 집 옆 작은 방에 머무르게 해달라고 부탁했다. 이름조차 없는 무언가를 쓰고 싶다고 했다. 처음엔 마을 사람들도 그녀를 낯설게 바라보았다. 하지만 곧 그녀가 새벽부터 노인들과 산나물을 따고 눈먼 할머니의 옛 이야기를 들으며 밤이면 현우의 아궁이 앞에 앉아 들은 모든 이야기를 조용히 적는 것을 보고는 더 이상 묻지 않았다. 그 글들은 기사로 쓰기 위한 것이 아니라 단지 기억하기 위한 것이었다. 시간이 늦가을 이슬처럼 천천히 흐르는 이 마을에서 지원은 점차 숨을 고르게 쉬는 법, 감정을 온전히 느끼는 법, 증명하지 않아도 되는 삶을 배워갔다. 그러나 고요한 밤속에서도 그녀는 자주 우물가에 나타나는 그 그림자를 꿈꿨다. 처음처럼 낯설지 않았고 밤이 깊어질수록 그 모습은 점점 또렷해졌다. 키가 크고 마른 모습, 느릿한 걸음, 그리고 달과 슬픔을 함께 담고 있는 듯한 눈동자. 어느 날 밤 보름달이 하늘 가장 높이 걸린 순간 지원이 우물 앞에 섰을 때 그림자는 나타났고 처음으로 말을 걸었다. 당신이 돌아왔군요. 네, 이해하고 싶어서요. 우물을 이해하려는 것이 아니라 당신 자신을 이해하려는 거죠. 지원은 멈칫했다. 전 더 이상 사랑을 믿지 않아요. 왜 이곳에 왔는지도 모르겠어요. 당신의 마음이 기억해낸 겁니다. 기억해낸다고요? 당신은 예전에도 이 이야기의 일부였어요. 전생이든 어떤 삶이든 중요하지 않아요. 그러나 당신 안의 상처는 예전에 다른 누군가의 것이기도 했죠. 아직 끝나지 않은 그 고통이 이곳에 남아 치유받기를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지원은 말문이 막혔다. 달빛이 우물에 비치는 그 순간 그녀는 자신을 보았다. 어릴 적 어두운 방 안에서 울고 있는 소녀. 다시는 돌아오지 않은 엄마를 기다리던 그 소녀. 그리고 그 장면은 바뀌어 전설 속 하얀 옷을 입고 달빛 아래 그물을 꿰매는 소녀가 되었다. 손에 피가 묻고 눈은 멀리 어딘가를 바라보고 있었다. 누군지는 몰랐지만 그 아픔은 너무 익숙했다. 버려졌다는 느낌, 선택받지 못했다는 외로움, 사랑받지 못한 고통. 다시 바람 스치듯 들려오는 목소리. 과거로 돌아갈 수는 없어요. 하지만 용서는 할 수 있죠. 다른 누구를 위한 것이 아니라 바로 당신 자신을 위한 겁니다. 그리고 그림자는 안개 속으로 사라졌다. 그날 밤 지원은 잠을 이루지 못했다. 그녀는 글을 썼다. 엄마에 대해, 아빠에 대해, 아무도 받쳐주지 않았던 넘어짐들에 대해. 오늘 밤의 달빛에 대해, 그리고 아직 이름조차 붙여보지 못한 꿈에 대해 조건 없이 사랑받고 싶었던 마음. 다음 날 아침 그녀는 그 글을 현우에게 건넸다. 그는 조용히 읽고 물었다. 여기 좀 더 머물 생각 있으신가요? 지원은 그를 오래 바라보았다. 전 이미 머무르고 있어요. 이 우물 안으로 처음 들어섰을 때부터 제 마음은 여기에 있었어요. 하지만 모든 이야기가 그렇듯 사람이 안정을 찾았다고 생각하는 순간 시련은 찾아온다. 편집부에서 연락이 왔다. 지원이 쓴 달샘 마을에 관한 글이 동료에 의해 유출되었고
온라인에서 폭발적인 반응을 일으켰다는 것이다. 촬영팀과 투자자들이 마을로 몰려들었다. 조명과 장비가 설치되고 배우들이 전설을 재현할 준비를 시작했다. 마을 사람들은 혼란스러워했다. 어떤 이는 인생 역전의 기회라며 기뻐했지만 마을 어르신은 이렇게 말했다. 우물이 더 이상 침묵을 지키지 못하면 그건 더 이상 우물이 아닐 게야. 지원은 괴로웠다. 마을을 지키고 싶었지만 결국 모든 파장의 시작은 자신이었다. 그녀는 촬영팀을 찾아가 중단을 요청했지만 아무도 들어주지 않았다. 당신이 쓴 글이잖아요. 이제 와서 왜 막으려 하죠? 그날 밤 그녀는 마지막으로 우물 앞에 섰다. 하지만 이번에는 아무도 나타나지 않았다. 그저 고요한 우물의 표면만 있을 뿐. 그녀는 울었다. 더 이상 눈물도 나지 않았지만 마음은 찢어지는 듯했다. 지키고 싶은 사랑이 자신이 한때 속해 있던 세속의 세계에 의해 찢겨져 나가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선택할 수 있어요. 무슨 선택이요? 이 사랑을 마음속에 간직할 것인지 아니면 달빛이 우물에 녹아들듯 흩어지게 하고 새로운 순환을 시작할 것인지. 지원은 깨달았다. 무언가를 희생해야만 한다는 것을. 이곳을 지키려면 떠나야 하고 머물면 이곳의 본질이 사라지게 될 거라는 것을. 다음 날 아침 그녀는 어디에도 없었다. 다만 현우의 집 앞에 작은 나무 상자 하나가 놓여 있었다. 그 안엔 완성된 원고, 달샘 옆에 소녀가 담겨 있었고 한 장의 쪽지가 함께 있었다. 마을을 위해 간직해주세요. 출판하지 마세요. 이건 팔기 위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한 달 후 달샘 마을은 다시 예전의 모습을 되찾았다. 촬영팀은 지형상의 위험이라는 이유로 철수했다. 원고는 삭제되었다. 아무도 지원이 무엇을 했는지 몰랐지만 사람들은 그녀가 모든 저축을 들여 침묵의 권리를 사들였다고 수군거렸다. 단 한 사람, 현우만은 보름달이 뜨는 밤이면 우물 옆에 빈 의자 하나를 두곤 했다. 그리고 가끔 누군가의 목소리를 듣는 듯한 미소를 지었다. 세상의 어딘가에서 지원은 아마도 새로운 시작을 했을 것이다. 다른 마을, 다른 도시에서. 하지만 달샘 마을에는 그녀의 이름이 작은 돌비석에 새겨져 있었다. 오래된 문구 아래에. 사랑은 붙잡을 필요 없다. 기억하면 된다. 그리고 누군가가 그 옆에 새로운 문장을 덧붙였다. 기억하되 놓아주기, 놓아주되 다시 사랑하기 위해. 다음 해 봄, 달샘 마을에는 작은 변화가 일어났다. 촌장집 옆에 나무로 지은 작은 찻집이 생긴 것이다. 크지 않았다. 몇 개의 작은 테이블과 소박한 등나무 의자, 오래된 책장이 하나 있을 뿐이었다. 손글씨로 조용히 걸린 간판엔 이렇게 적혀 있었다. 달빛 찻집, 잊혀진 것을 다시 부르다. 찻집을 연 사람은 낯선 여자, 이름은 문설화. 가녀린 몸, 낮게 묶은 긴 머리, 여러 생을 지나온 듯한 부드러운 눈빛을 가진 사람이었다. 그녀가 어디서 왔는지 아무도 몰랐지만 촌장은 말하길 그녀는 바람과 달의 사람이라 했다. 설아는 말수가 적었다. 조용히 차를 우리고 가끔 들러온 손님에게 이상한 이야기들을 들려주었다. 그 이야기들은 우물가를 지나며 아픔을 내려놓은 소녀, 바다 밑에서 올라와 사랑하는 이에게 마음을 바친 남자, 과거와의 약속을 지키려 밤마다 옷을 꿰매는 할머니, 모두가 어딘가 익숙한 이름 붙일 수 없는 조각 거울처럼 사람들의 마음을 비추었다. 어느 날 6살쯤 되어 보이는 여자아이가 엄마와 함께 찻집에 들어왔다. 책장을 보자 아이는 환하게 외쳤다. 엄마, 이 책, 우물가에 있는 소녀 이야기야. 아이 손엔 작고 얇은 책이 들려 있었다. 작가 이름은 없고 첫 장에 조그맣게 쓰인 글귀만 있었다. 동화를 믿었던 당신에게. 설아는 미소 지었다. 그리고 아이에게 물었다. 왜 그 소녀가 우물가에 갔는지 아니? 슬퍼서요. 하지만 사랑받고 싶어서요. 그래, 그럼 왜 떠났을까? 다른 사람들이 자기보다 더 행복하길 바라서요. 엄마는 웃으며 아이 머리를 쓰다듬었다. 하지만 설아는 잠시 멍해졌다. 왜냐하면 그 아이의 눈빛이 어느 한 사람과 꼭 닮아 있었기 때문이다.
그날 밤 달이 가장 높이 뜬 순간 설아는 우물가로 향했다. 이제는 이끼와 하얀 꽃으로 덮인 곳. 그녀는 돌로 된 우물가에 손을 얹고 속삭였다. 나 돌아왔어. 다른 이름으로, 다른 삶으로. 하지만 마음은 여전히 하나야. 바람이 일었다. 우물의 수면이 살짝 흔들리더니 별 가득한 하늘을 비췄다. 그리고 익숙한 실루엣이 떠올랐다. 오래전 지원에게 자신을 용서해라고 말하던 그 남자. 여전히 키가 크고 달처럼 깊은 눈동자, 슬픈 미소를 지닌 그 모습 그대로였다. 아직도 기다렸어? 아니, 네가 기억할 때만 여기 서 있어. 나는 누구지? 사랑했고 아팠고 자신을 잊었던 모든 사람. 설아는 웃었다. 눈물이 우물에 떨어졌다. 달빛처럼 부서지며 퍼졌다. 그녀는 깨달았다. 지원이 될 필요도, 이야기 속 소녀가 될 필요도, 누구의 모습도 아니어도 된다는 걸. 그저 나로서 충분하다는 걸. 아픔을 지나고 내려놓고 이제는 여기에 남아 이야기를 전하기로 선택한 자신. 다음 날 아침 마을 사람들은 우물 옆 오래된 돌에 붙은 손편지를 보게 되었다. 당신이 무언가를 깊이 사랑했고 그로 인해 아팠다면 절대 잊지 마세요. 그 아픔은 무의미하지 않아요. 그건 다리입니다. 당신의 마음이 여전히 살아있음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이야기하세요. 간직하기 위해, 그리고 놓아주기 위해. 그날 이후로 설아의 찻집은 낯선 이들이 찾아와 들으려 오는 장소가 되었다. 여행하려는 것도 아니고 기이한 이야기를 찾으려는 것도 아니었다. 단지 잊혀졌던 자신의 한 조각을 다시 만나기 위해. 아이를 잃은 한 여성이 와서 메모를 남겼다. 아이는 떠나지 않았어요. 아이는 내 숨결 속에 있어요. 이혼 후 삶을 마치려 했던 남자는 찻집에 3일간 앉아있다가 조용히 일어섰다. 조금 더 살아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젊은 여자는 그물 짜는 소녀와 바다 밑 남자 이야기를 읽고 속삭였다. 믿을게요. 나에게도 그런 사람이 올 거예요. 바다 밑이든 마음의 밑이든. 그렇게 달샘은 전설 속 존재에서 기억과 용서 그리고 다시 살아남의 상징으로 거듭났다. 어느 날 설아는 이름 없는 소포 하나를 받았다. 안에는 오래된 카메라, 예전에 윤지원이 잃어버렸던 바로 그 카메라가 들어있었다. 그 안엔 한 장의 사진, 우물 앞에서 사람의 형상이 찍힌 유일한 사진. 절반은 선명하고 절반은 안개 탔다. 사진 뒷면엔 이렇게 적혀 있었다. 충분히 멀리 떠나보니 알게 되었어요. 가장 돌아가고 싶은 곳은 내 마음이었단 걸. 지원이 어디에 있는지는 아무도 모른다. 어떤 사람은 그녀가 산속에서 책을 쓰고 있다 하고 또 어떤 이는 그녀가 스님이 되었다고도 한다. 하지만 설아에게 그리고 우물가에 앉았던 사람들에겐 중요하지 않았다. 진심으로 사랑하고 계산 없이 헌신한 사람은 늘 살아있다. 바람 속에, 물결 속에, 달빛 속에, 그리고 끝없이 전해지는 이야기 속에. 해마다 가을 첫 보름달이 뜨는 밤, 마을 사람들은 우물 주위에 등을 밝힌다. 그들은 이야기를 한다. 대본도 없고 무대 조명도 없다. 단지 심장 박동처럼 꾸준한 이야기의 흐름과 잠시 멈추어 떠올리는 조용한 시간만 있을 뿐이다. 이곳에 잠시 머물렀다가 다시 나아간 이들을 위한 다치지 않는 원의 순환처럼. 마지막으로 한 소년이 설아에게 물었다. 이모, 우물이 진짜 비밀을 지켜줘요? 설아는 웃으며 그의 가슴에 손을 얹고 말했다. 그럼, 하지만 여기를 통해 들어야 해. 우물은 아무것도 간직하지 않아. 진짜 간직해야 할 건 바로 내 마음속 좋은 것들이란다. 그리고 어딘가 깊은 우물 아래서 물 한 방울이 떨어졌다. 달빛에 녹아들며 또 하나의 조용한 윤회가 다시